안녕하세요. 제가 장흥에 갔었던 목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고 뭐 하나 보여드리고 영상을 찍을게요. 지금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가열하는 가습기인데 되게 오래됐어요. 이렇게 페트병으로 넣어서 여기서 물이 끓는데 이게 초창기 이제 그 우리 애기 주몽이가 애기 때 한 6평짜리 집에서 살았는데 광명시였는데 아무튼 아주 허름한 집인데 6평인데 한 3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월세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걸 틀고 자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캔커피 뚜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 오토바이 소음기처럼 구멍을 뚫어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았기 때문에 그래도 소리가 좀 밤에 좀 작아서 좀 잘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돈이 없었을 때 제가 들었던 그 소리를 현재는 제 갤러리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습기 살 돈이 없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초심 같은 거, 제 마음 같은 거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시끄러운데 쓰고 있어요. 잠시만요. 자리 좀 옮기고. 네네. 같은 개념으로 저기 눈물은 옆으로 흘리면 좋다라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무튼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때 계속 그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울면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때 썼던 시인데 그림 그리다가 눈물은 옆으로 흘리면 좋다. 계속 보고 그리고 쓸 수 있다. 전엔 머리카락을 정리하려고 이제는 시야를 막는 눈물을 정리하려 머리를 기울인다. 이렇게 이제 옆으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저게 36살 때 제가 썼네요. 2005년에. 자, 장흥에 갔던 게 제가 올해 3월 달인가 사실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에서 계속해서 선시티, 미래의 우리 유토피아는 문화를 즐기는 동아리 연합회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기본급 같은 기본적인 의식주에 필요한 인프라와 최소한의 돈이 필요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동아리 자기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신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칼럼도 쓰고 그것이 선시티 모델이긴 하지만 미국의 선시티는 연금이 많이 나오는 부유한 노년층이 사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취미 활동하는 돈이 이제 충분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돈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문화를 즐기면서 우리가 미래 유토피아의 모델인 선시티 방식을 한번 실험을 해볼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장흥에 있는 그 신호웅 형이 천관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연합 회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천관문화 동아리.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와 어린이들하고 어른들이 함께 섞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 공모 사업을 하고 싶다는데 문제는 그 형은 이제 자부담금이 없는 거예요. 자부담금이 30%인가 나가야 되는데 대략 그때 예상됐던 자부담금이 이제 1,000만 원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올해 봄에 그 제안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그 돈이 풍부하지가 않았어요. 재료비 하기도 모자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하지만 신청을 하기 전에 이제 후원해 줄 수 있겠냐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일단 후원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청이 들어간 거죠. 저는 1,000만 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 돈이 들어갈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고. 근데 저는 그 당시 그 1,000만 원을 댈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여차저차 해서 2,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올 봄에. 그게 대출 이자가 제가 신용등급이 낮아요. 예전에 신용불량자였던 적이 있어서, 그것도 뭐, 아무튼 그 이혼할 무렵이었는데, 등급이 낮다 보니 카드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 이자가 하나는 17%고 하나는 21%인가 그랬어요. 삼성캐피탈이었나? 아무튼 캐피탈하고 전북은행 익산 지역 그 전북은행에서 빌렸는데, 하나가 17%, 하나가 21%인가 그래요. 이자가.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21%짜리 1,500에다가 17%짜리를 뭐 한 500 빌렸던가 700 빌렸던가 이렇게 해서 이 자부담금 1,000만 원을 준비하느라고 아주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전북은행으로 그 대출 받은 이후에 이제 그림값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 사연이 있는 바로 제가 자부담금을 후원했던 그 두 가지 사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 이번에 장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책을 쭉 그때 대충 보고 이제 지금은 좀 자세하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김영현 씨가 누군지 모르는데 현재 지역문화진흥원장, 그러니까 문체부 아래에 있는 출연한 재단, 문체부가 출연한 재단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문체부가 출연한 재단에 지역문화진흥원이라는 데가 있고, 그 지역문화진흥원의 원장인 김영현 씨가 이 지역문화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그거를 요약한 부분을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전 지구적 위기 시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온 많은 위해 요소가 이제 다시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중력. 오랜 시간 삶을 살아온 인간 자체가 문화이고 문명입니다. 이 시대에 인간으로서 삶과 관계의 품격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문화적 역할과 문화적 관계망이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를 통해 미래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중요합니다. 향유와 소비로 국한되는 문화의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문화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성을 가지는 가치제로 위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문화재들에 대한 문화적 해법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이제는 대안으로 등장해야 합니다. 단지 자본을 중심에 둔 생산적 관계망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원리로 문화적 해법이 등장해야 합니다. 문화적 해법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관계의 방식이 곧 문화이고, 문화를 통한 삶의 품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문장이 좀 이상하네. 마지막 문장이 주술 관계가 좀 이상하네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그거죠. 사람의 생활 방식과 관계 방식이 이렇게 돈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매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문화를 매개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건데요. 자, 세 번째 요약문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계속될 때 인간은 본질을 탐구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문장이 그 안에서 평안과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인간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고 또 이런 위기 어려울 때 또 다시 그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평화와 그 밝은 미래를 염원하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그 문장까지 자꾸 고치려고 해서. 자, 그 본질을 우리는 문화라 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로 지역이 존재할 겁니다. 그동안 공동체에 대한 많은 변화와 인식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개별화 사회에서 지역은 사라지고 취향이나 관심이 공동체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핵가족화 하나의 흐름이 도시의 노동자들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음모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은 그 핵가족의 문화적 사회적 실험이 실패했다. 뭐 이런 진단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기 상황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삶을 흔드는 불안이 가정과 마을 그리고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삶의 기본 단위인 지역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공간적 문화적 개념의 공동체가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가장 끈끈하게 엮어줄 핵심이 문화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글은 김영현 지역문화진흥원장의 글인데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인용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 한 680만 원 정도가 자부담금이 들어갔는데 뭐 전체는 1억 7천인가 상당히 많은 꽤 큰 사업이었는데 아무튼 1억이 넘는 건데 뭐냐면은 제목이 생활문화 동호회 실태조사 연구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담론 형성.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골 마을에 이제 인구도 고령화되어 가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서 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있는가라는 그 통계를 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노인정에서 점 10짜리 고스톱을 치는 것도 하나의 생활 문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약 한 4만 명 정도 되는 그 장흥군에서 그것을 이제 월급 받는 연구원들이 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각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실태 조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그 조사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체계가 문화 관련 법이라는 그 법률에 대해서 여러 페이지 이렇게 소개한 게 있는데 이제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그 유네스코는 2001년에 문화다양성 선언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이 됩니다. 2013년에. 2013년에 제가 어떤 해냐면 제가 창조화력발전소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한 해입니다. 그게 2013년이었어요. 네, 그 같은 해에 문화기본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문화기본법의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생각했던 그 창조화력발전소라는 이름하고 겹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의 공시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를 삶의 총체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광의의 문화 개념의 바탕을 둔 문화의 법적 정의와 아울러 문화 표현과 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며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가로 열고 닫고 문화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 및 제4조. 더 나아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고 이 부분이죠. 잘 보면은요.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 이 다양성과 자율성은 창조성의 기본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은 창조성이죠.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함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조력 발전소거든요. 제가 창조력과 조화력이 발전돼야지 지속 가능한 어떤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문화기본법에가 바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고 이 문구가 나오죠. 자,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 문화권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법 제1조 및 제2조. 그래서 쭉쭉쭉 나가서 6조, 7조, 8조, 9조쯤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문화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문화활동 참여와 문화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문화의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과 동시에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보존과 활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문화복지의 증진, 여가문화의 활성화,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국제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활성화,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문화기본법에는 이 남북한 문화의 그 조화까지도 제 구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민을 많이 한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2001년 문화 다양성 선언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문화적 권리는 인권을 구성하는 핵심적 개념임을 지적하면서 세계 인권 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기된 문화적 권리의 기본 정신을 수용하였다. 문화적 권리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환경권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자유권 개념의 문화적 권리는 자유롭고 억압이 없는 표현 속에서 발전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문화를 향유한다라는 것에 어떤 국가의 이념에 갇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유권이 있다라는 거죠. 문화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무튼 문화에 차별이 없음. 근데 맨 마지막에요. 재밌는 게 환경권 개념의 문화적 권리는 모든 사람이 좋은 문화적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기후변화 위기를 해소하는 것도 지구의 환경 자체를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권 개념입니다. 환경이 나쁘면 문화를 즐길 수가 없으니까요. 날씨가 나쁘면. 네, 아무튼 창조화력발전소라는 그 회사가 지구의 환경 문제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유네스코의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에 나옵니다. 환경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문화민주화 개념이 있는데요. 문화민주화 개념에 뭐가 있냐면 소수자,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전문 예술가들의 창작품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문화민주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기가 좀 갤러리인데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가 문에다가 어떻게 적어놨냐면 고리들 TV의 구독자가 되신 다음에 제 직원에게 방문 시간과 날짜를 정확히 조율한 다음에 방문 예약만 여기 입장 가능합니다라고 저희가 써놨어요. 이제 열다가 이제 그거 보고서 그냥 가는 거죠. 하루에 한 2건 정도는 이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예약자가 아니면 저는 안 받아들이니까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현철이라고 그 유쾌한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자 김현철 씨를 클래식 음악의 바로 이 부분 클래식 음악을 소수자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김현철 씨를 클래식을 취약계층에게 선물하는 그러니까 직접 오케스트라가 50명, 60명 또는 70명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후원을 이제 올해 내년부터 또는 내후년까지 여건이 되는 대로 후원을 할 건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요양원이라든가 교도소라든가 시골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진짜 오케스트라를 만나보기 힘든 사람들에게 아주 음질이 나쁜 라디오나에서나 들어봤던 또는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그 수업 시작 종하고 끝나는 종에서 들어봤던 그런 클래식들, 그 다음에 CF 광고에서나 들어봤던 그 클래식 음악의 전곡을 정말로 50명 전후에 그 공간에 따라서 넓어야지 70명이 가지 공간이 작으면 30명밖에 못 가잖아요. 오케스트라가. 아무튼 그 공간에 따라서 한 30명 전후 또는 50명 전후의 그 음악인들이 연주자들이 직접 가서 그분들에게 직접 생음악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사업 후원 사업도 좀 김은철 씨랑 얘기가 됐어요. 하기로. 그래서 이제 사실 최소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직 조율이 안 됐는데 자기는 재능 기부할 수 있어도 이 연주자들은 어렵다. 이 사람들 다 각자 자기 가정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5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30만 원 받고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그 자선 사업이고 문화 자선 사업인데 제가 이제 제안을 해놨어요. 그냥 1인당 30만 원으로 해서 60명이 가면은 1,800만 원 플러스 김현철 씨 그 지휘 돈 하면은 대략 2천만 원. 김현철 씨가 60명을 데리고 어디에서 공연을 한다면 그것을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연주자 1인당 30만 원 이제 어떤 분은 달라요. 그 선후배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50 받고 어떤 분은 20 받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자기들이 원래 받던 가격을 다 받는다는 건 그러면 이거는 그
재능 기부, 문화자선 사업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충분히 받을 거 다 받고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서로 고통 분담을 조금씩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현철 씨 약간 사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1년에 22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대요. 22번. 근데 코로나 이후에 딱 2번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5명 이상 못 모이니까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합니까? 완전히 지금 사라져버린 상황인데 김현철 씨 그 자녀가 제주도 국제학교를 다녀요. 학비가 엄청 비싸대요. 학비가 거의 뭐 대학 수준.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자퇴시켜야 될 판인 거죠. 수입이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게다가 뭐 개그 코스도 없어졌지. 공연 못하지.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이 또 그 위기가 또 하나의 뭐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제안을 그렇게 해놨고, 그리고 김현철 씨가 이제 황금하고 금으로 그림 그리는 작가가 있어요. 그 분이 근데 이제 잡지에 뭐 이렇게 돈 주는 잡지에 여러 번 표지 모델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미술 잡지에도 표지 모델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중국에서 인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았던 게 호당 1,500만 원. 그러니까 호당 1,500이니까 10호가 1억 5천이죠. 10호를 1억 이상에 파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 가격이 호당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15배. 제 내년 가격에 15배로 중국에서 거래가 된 적이 있는 작가죠. 그래서 이 김일태 작가가 이제 김현철 씨한테 그림을 선물한 게 2개가 있는데, 원래 이제 김현철 씨를 후원하기로 했다가 이 사람도 이제 그 현금 후원을 이제 취소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로 받은 그림을 저한테 판 거예요. 제가 샀는데 그걸 제가 아무튼 돈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싸게 샀어요. 싸게. 김일태 작가 이렇게 인터넷을 쳐보면 20년간 재료비 플러스 생활비로 80억 원을 썼다. 원래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돈을 벌었던 분인데 자기가 이제 화가가 되겠다고 해서 나는 어떤 화가가 될까 하다가 이제 순금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고, 황금으로 이제 거북이라던가 이 돼지, 특히 제가 보여드릴까요? 돼지 새끼들이 엄마 돼지의 그 빨아먹는, 젖을 먹는 잠깐 보이죠? 밑에가 이제 그 돼지 그림인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사정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김일태 화가한테 선물 받은 그림을 싸게 사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데 지금 이 그림을 샀는데, 장미 그림을 제가 샀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제가 후원하는 마음으로 산 겁니다. 정말 그 그림이 좋아서 산 건 아니에요, 진짜로. 이 그림이에요. 장미 2송이가 있는, 저게 백금으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백금으로. 재료비가 상당하죠. 그래서 김현철 씨가 그런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 문화적으로 차별 없는 하나의 문화적 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한 재능과 좀 준비가 됐다. 그리고 재밌잖아요. 그 김현철 씨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애드립도 이제 거의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을 웃기는 그 애드립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간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처음 봐야 되니까.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다 공유를 한 것 같고요. 김일태 작가, 제가 뭐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언젠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화가들이 이제 자기의 그 독특한 소재를 발굴을 하죠. 그래서 그 독특한 소재가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주제의 독특함이 아니라 재료 기법이라고 하는데, 재료 기법으로 승부를 해서 그 새로운 윤보영 변호사 나는 샤넬백 대신에 그림을 산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미술 작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최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초성. 그 작가가 최초로 그거를 이야기했는가? 최초로 그 재료를 썼는가? 그래서 아니시 카푸어가 반타블랙을 썼다. 그럼 최초로 반타블랙을 썼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예술가들이 반타블랙을 쓰지 못하도록 특허를 내가지고 욕을 얻어먹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최초성이나 유일성인데, 그 김일태 작가는 그림의 그 재료를 백금으로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의 최초성과 유일성을 이제 갖게 된 거죠. 나는 금으로만 그림을 그려 이거예요. 그것도 순금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료비를 80억을 썼죠. 근데 이제 그 재료 기법으로 최초성과 유일성을 획득한 그림에 단점이 좀 있어요.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사람들이 쉽게 질려요. 그게. 처음엔 딱 보지만 뭐랄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밥하고 김치가 안 질리는 거랑 좀 비유해 본다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료 기법으로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아주 지금도 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던 최성필이라는 후배가 있어요. 제 후배인데, 그 친구의 그림이 이제 지구로부터 땅으로부터라는 주제인데, 그 그림이 재료 기법성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이제 제 그 선배 중에서도 이제 알미늄 철망으로 말이라던가 이렇게 조각을 하는 이제 우리 화실 선생님, 박승태 선생님이 또 재료 기법적 작품이죠. 근데 재료 기법이 강조된 작품이, 제가 재료 기법을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최성필 작가가 했던 거, 그다음에 우리 박승태 화실 선생님이 했던 작업들 대부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거의 다 제가 한번 해봤던 재료 기법이에요. 근데 재료 기법 실험을 많이 하면서 제가 계속 느꼈던 게 뭐였냐면, 설치 미술하고 하면서 이게 스테디셀러가 되긴 참 어렵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있어서의 최초성과 유일성은 철학이라던가 스토리라든가 그런 어떤 주제, 테마에서 나와야 돼요. 그림에 있어서. 그래야지 베스트셀러도 될 수 있고 스테디셀러도 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재료라던가 이런 것에서 유일성과 최초성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질린다. 마치 그 집밥이 아니라 뭐 1년에 한 번 나가서 먹는 사 먹는 요리, 아주 뭐 그거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일찍 대학교 때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설치 미술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그다음에 정크 아트 이런 것들을 제가 쭉 하다가 다시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형식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캔버스로 돌아가야 된다. 종이보다는 이제 종이는 동양에서 좀 거래가 되지만 캔버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표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황금 비율로, 우리 모든 책들이 이게 다 황금 비율로 돼 있거든요. 1대 1.618이란 말이죠. A4지 다 이런 거 황금 비율인데, 황금 비율 모양의 종이책, 이게 일종의 캔버스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이 동화책을 보면은 이렇게 돼지 모양 동화책도 있고 하트 모양 책도 있고 그러죠. 이렇게 아주 길쭉한 두루마리 같은 그런 동화책도 있고.
하지만 우리 책꽂이에 가장 많이 꽂혀 있는 것은 황금 비율로 된 종이책이 꼽혀 있단 말이죠. 팝업북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동화책을 보면. 그게 뭐냐면은 캔버스에다가 유화나 아크릴 또는 먹이 됐든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 컬러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황금 비율로 재단이 된 종이에다 책을 쓰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살 때 서점에 갔을 때 특이한 그 이제 재료기법적으로 그림이 가버리면은 특이한 모양의 책이나 뭐 팝업북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북, 이북하고 이런 황금 비율로 된 종이책이죠. 근데 이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아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글러스, 한강의 채식주의자 뭐 이런 책, 이런 문학 작품이 책으로 따지자면 그 이북에 해당할 수 있죠. 콘텐츠. 지금 현재 종이에 인쇄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장이 내 귀에 들리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일찍이 대학교 3학년 때 재료기법으로 승부했다가는 이거는 뭐 이 김일태 작가처럼 재료비를 감당할 만큼의 제가 돈도 없고 뭐 안 돼요. 정말 돈 많이 들어요. 재료기법을 한다는 것은. 싼 재료로 한 것도 좀 그걸 찾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써요. 그러니까 김일태 씨가 중국에서 호당 1,500만 원까지 거래가 됐던 이유는 그 재료가 황금이었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 재료가 숯이었다거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자갈이었다거나 조개 껍데기였다거나 이러면 그 호당 1,500까지 거래가 안 되죠. 워낙에 황금을 좋아하는 또 나라다 보니까 굉장한 그 15억까지 이렇게 그림을 팔고 그랬던 거죠. 10억 넘는 그림까지. 근데 제 생각에는 김일태 작가도 그렇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우리 동문 작가도 그렇고 재료 기법에 의지를 하게 되면은 스테디셀러는 못 된다라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화양연화 시리즈라던가 이 그림이 재료를 좀 독특하게 다루는 면도 있겠지만은 저는 재료 기법으로 승부하는 화가가 아니라 스토리와 콘텐츠로 승부하는 화가다. 누구나 다 쉽게 자기 집에 걸 수 있고 자기 창고에 저장할 수 있고 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의 장점은 약간 이게 금괴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되거든요. 그다지 무겁지도 않고 금괴보다는 좀 크긴 하지만 그 돈의 가치 압축성으로 봤을 때는 금괴보다 훨씬 가볍고 작은 게 캔버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가 1,000억이라고 쳐보면 1,000억 원어치 금괴를 저장하는 게 쉬우냐, 1,000억 원짜리 그림 하나를 저장하는 게 쉬우냐의 문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이제 그 그림이 스테디셀러가 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보다도 역시 캔버스의 아크릴이나 유화로 그리는 것이 왜 가장 많이 팔리고 왜 가장 인기가 있는가. 데이비드 호크니도 캔버스의 아크릴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가장 비싸고 가장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장을 하는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가 바로 지금은 캔버스의 아크릴화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유화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현대예술가들이 아크릴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제가 뭔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터 제 유튜브를 쭉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뭔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지구를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유토피아로 만드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요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창조과력 발전소라는 회사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회사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명, 그 유토피아가
문화적인 요소가 핵심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문명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돈들이 제 그림으로 그 시드머니가 마련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눈동자의 우주라는 이 평행우주론을 단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의 장면으로 표현해낸 이 그림의 그 힘, 제가 느끼고 있고, 그 커다란 태양의 힘이 그것을 이제 충분히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쪽에 일단 3개를 저쪽에 걸어놨는데, 이상입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 아무튼 제가 빚을 내서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꽤 많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그 장흥도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17%, 21%짜리 빚을 냈던 그 추억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 2권의 책이 나와서, 원래는 이 2권의 책을 하고 문화기본법이라던가 이 지역문화진흥원장의 글만 읽어줘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영상인데 이게 길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내용을 읽다 보니까 김현철 씨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현철 씨가 힘들어져서 김일태 화가한테 선물 받은 그림을 내가 사게 됐다, 뭐 등등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김일태 화백은 이 금으로 그린다는 게 이게 재료기법적인 최초성과 유일성을 획득한 건데, 이게 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어렵지만 스테디셀러가 되기도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걸 일찍이 대학교 때 다 경험을 했고, 저는 화가로서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길을 가고 있다. 이상입니다.